베트남 국가자본주의.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두 개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째, 애초에 이 전쟁을 낳은 힘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그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은 과연 어떤 사회가 됐는가? 오늘은 이 두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진짜 이름이 자유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이 전쟁을 낳은 힘, 세계 제국주의 체제와 베트남. 하나의 수수께끼. 먼저 이상한 사실 하나에서 출발합시다. 미국은 왜 그토록 이 작은 나라에 집착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은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미국이 탐낼 만한 거대한 유전도, 막대한 시장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다 합쳐도 미국이 이 전쟁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비용에는 발끝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전히 장사의 셈법으로만 따지면 이 전쟁은 미국에게 완전히 미치는 장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였을까요? 왜 세계 최강대국이 아무 이득도 없어 보이는 이 가난한 나라에 50만 대군을 쏟아붓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폭탄을 퍼부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열쇠가 바로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입니다. 제국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고전은 레닌이 1916년에 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입니다. 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유경쟁은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으로 바뀝니다.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융합해 금융 자본이 되고 이 거대 자본은 국내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자본을 국외로 수출하려 합니다. 그 결과 열강들은 원료 산지와 투자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자기들끼리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계가 다 분할되고 나면 더 많은 몫을 원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재분할을 둘러싼 충돌, 곧 제국주의 전쟁이 터집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 열강 간 재분할 전쟁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국주의는 몇몇 탐욕스러운 정치인의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낳는 체제적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세계 제국주의 위계 질서 체제와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국제관계, 국제정치란 말은 사용할 줄 알아도 체제의 본질과 경쟁 시스템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제국주의 개념을 그저 1900년 전후에만 있었던 먼 옛날의 것으로 치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전쟁에서 총과 폭탄으로 싸운 전쟁사만 이야기하지 제국주의 체제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유튜브나 책이 있나요? 한반도 해방공간 남한과 북한의 역사에서 미국 제국주의 문제와 소련 제국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룬 역사책이나 언론 방송 매체들이 있었나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국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쟁은 자본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의 속성이자 연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후의 갱신, 경제와 지정학의 교차. 그런데 레닌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열강이 특정 식민지를 직접 소유해 그 자원을 빨아먹는 낡은 방식이 더는 제국주의의 전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제국주의론을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제국주의란 두 가지 경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군사적 경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냉전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흔히 냉전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자본의 역할을 떠맡아 서방과 군사적으로 경쟁하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냉전이 사실은 두 개의 자본주의 블록, 즉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서방 블록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방 블록 사이에 자본주의적 경쟁을 본질로 하는 제국주의적 각축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거대한 제국주의 진영이 세계를 나눠갔고
서로의 세력권을 넓히거나 지키기 위해 경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가장 뜨겁게 부딪힌 무대가 바로 제3세계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두 제국주의 블록이 각축하는 전장이 된 것입니다. 베트남에 적용하기, 도미노 이론의 진짜 의미. 이제 처음의 수수께끼로 돌아갑시다. 미국은 왜 아무 이득도 없어 보이는 베트남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답은 베트남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체제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베트남의 고문화 주석이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미국을 몰아내고 승리한다면 그 성공의 소식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곳곳의 민족 해방 운동에 불을 붙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도미노 이론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옆의 것도 쓰러진다는 것. 미국이 지키려 한 것은 베트남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세계 질서 그 전체였습니다. 앞선 편에서 로버트 케네디가 우리에게는 30개 이상의 베트남이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게 베트남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자기 패권의 시험대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30개의 다른 곳에서도 밀린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장사로는 믿지는 그 전쟁에 체제 전체의 신뢰성을 걸고 그토록 막대한 힘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두 제국주의 사이에 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편에서 우리는 제네바에서 소련과 중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베트민에게 타협을 강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역시 제국주의 강대국의 논리였습니다. 베트남 민중은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지원한다던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강대국 계산에도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진짜 이름은 자유대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체제가 곧 경쟁적 자본 축적과 강대국의 지정학 및 군사적 각축의 논리가 한 작은 나라의 민중위에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 반제국주의 투쟁의 세계사적 의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낳은 것이 제국주의의 냉혹한 논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베트남 민중의 투쟁까지 냉소적으로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베트남 민중의 저항은 20세기 반제국주의 투쟁의 가장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제국을, 먼저 프랑스를, 그 다음 미국을 잇따라 물리친 민족이 인류 역사에 또 있습니까? 그것도 압도적인 화력의 열쇠를 안고 오로지 아래로부터 조직된 민중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 승리가 세계에 던진 울림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피어간 민중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제국주의는 무적이 아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민중도 단결하면 가장 강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진실을 베트남은 자신의 피로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미국 본토의 흑인 빈민가와 대학 캠퍼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베트남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실제로 세계 최강대국의 발목을 잡아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이 함부로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제국주의 질서에 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을 깊이 존경합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농사짓다 밤이면 총을 든 그 이름 없는 농민들, 폭탄 세례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 민중이야말로 이 시리즈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반제국주의 승리가 그 승리를 피로 쟁취한 민중 자신에게도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투쟁을 값싸게 미화하지 않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길입니다. 2부 승리 이후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름의 배신. 승리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국주의를 물리친 그 영웅적 승리는 베트남 민중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노동자와 농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사회가 세워졌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역사 유물론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론의 좌표, 굴절된 연속혁명과 국가자본주의. 먼저 우리의 이론적 좌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론에서 후진국의 민족민주주의 과제는 그 나라의 허약한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오직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고 그것을 사회주의로 밀고 나갈 때에만 완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지 해방과 사회주의는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중국과 쿠바와 베트남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낸 것은 조직된 도시 노동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민을 기반으로 하고 지식인이 지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의 이론가 토니 클리프는 이 현상을 굴절된 연속혁명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체로 나서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농민의 기반한 지식인, 군사지도부가 대신 채웁니다. 이들은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 빠진 그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물, 곧 국가자본주의로 귀결됩니다. 연속혁명이 굴절되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채널 앞선 영상에서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클리프는 원래 소련을 분석하며 이 개념에 이르렀습니다.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노동자는 생산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국가는 서방과의 군사 경쟁 속에서 노동자의 소비를 억누르고 중공업 축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노동자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위로부터의 축적 명령에 종속되어 착취당한다면 소유가 국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을 노동자 국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역사 유물론은 형식적 법률과 실제를 구분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자본가처럼 행동하는 체제, 곧 국가자본주의였습니다. 핵심은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노동자가 생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한 국기의 색깔이 북든 소유가 국유이든 그것은 노동자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 잣대를 들고 통일 이후의 베트남을 봅시다. 통일 이후 관료의 지배. 1975년의 승리 이후 베트남 지도부가 택한 길은 북베트남에 이미 수립돼 있던 체제를 남부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을 모델로 한 관료적 국가 체제였습니다. 통일 이후 남부의 상공업이 국유화됐고 농촌에서는 농업 집단화가 추진됐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주체였습니까? 아니면 대상이었나요? 답은 명백합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국유화도 집단화도 노동자와 농민 자신이 아래로부터 결정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관료기구가 위로부터 명령하고 집행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평의회도 노동자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이 혁명의 주력은 조직된 도시 노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었고 분산된 소생산자인 농민은 그 계급적 성격상 스스로 사회 전체를 집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혁명이 승리하면 그 위에 서는 것은 농민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조직하고 지도한 국가기구가 됩니다.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사회주의의 핵심이 빠져 있었기에 승리의 결과는 처음부터 관료의 지배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폭발, 보트피플과 두 개의 전쟁. 통일 직후 베트남이 걸은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보트피플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걸고 작은 배로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물리친 해방 이후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해방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우리의 관점을 가장 날카롭게 시험하는 사례이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입니다. 베트남에서 4.20이 함락되던 바로 그 1975년 이웃 캄보디아에서도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운 체제는 20세기에서 가장 끔찍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크메르루주는 원년을 선포하고 도시를 통째로 비워 주민 전체를 농촌 집단 농장으로 강제로 몰아넣었습니다. 화폐도 시장도 학교도 종교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도시민, 소수민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이른바 킬링필드입니다. 불과 4년 사이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150만에서 200만 명이 처형과 강제노동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흔히 이 참극을 두고 공산주의가 저지른 대학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것, 곧 소수관료 엘리트가 총구를 들이대고 농민사회 전체를 자신들의 광기 어린 설계도에 따라 뜯어고치려 한 국가 테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습니다. 앞서 말한 굴절된 혁명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막장이었던 셈입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아래로부터 스스로 다스리는 사회주의와 이 위로부터의 학살기계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크메르루주가 베트남 국경의 마을들을 습격해 주민을 학살하자 1978년 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 몇 주 만에 프놈펜을 점령하고 크메르루주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만 보면 학살 정권을 몰아낸 셈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도주의적 해방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침공은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와 지역 패권을 위한 것이었고 베트남은 그 자리에 자신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세운 뒤 10년 넘게 캄보디아를 점령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움직인 것이지 국제주의적 연대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크메르루주의 후원자였던 중국이 나섰습니다. 1979년 초 중국은 베트남을 응징한다며 국경을 넘어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중월전쟁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세 나라, 곧 중국과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서로 총구를 겨누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은 베트남을, 중국은 크메르루주를 후원하는 또 다른 강대국 대립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노동자 국제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노동계급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게는 지켜야 할 국경과 세력권이 있습니다. 이 형제 전쟁이야말로 이 나라들의 실체가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각자의 국가 이익을 좇는 국가자본주의였음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제국주의의 냉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트남이 크메르루주를 무너뜨린 뒤에도 미국과 중국은 그 학살 정권을 캄보디아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며 오랫동안 유엔 의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메르루주의 만행이 갑자기 용서돼서가 아니라 소련과 손잡은 베트남을 견제하는 것이 그들의 지정학적 이익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을 학살한 정권조차 강대국의 세력 다툼 앞에서는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것. 인권이라는 명분이 강대국의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손쉽게 내팽개쳐지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1980년대 들어와 베트남은 경제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집단화된 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유 부문은 비효율에 빠졌으며 전쟁 부담과 미국의 경제 봉쇄까지 더해지면서 1980년대 중반 물가가 연간 수백 %씩 치솟는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관료적 통제 경제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터진 것입니다. 도이머이 시장으로의 전환. 파탄에 직면한 베트남 지도부는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 곧 쇄신을 채택했습니다. 농업 집단화를 사실상 해체하고 사기업을 허용하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환을 흔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후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이머이 이전의 베트남도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이머이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자본주의 형태에서 시장과 세계, 자본에 더 깊이 통합된 또 다른 자본주의 형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옆으로의 개걸음이었던 것이죠. 지배계급인 당과 국가 관료는 그대로 권력을 쥔 채 축적의 방식만 바꾼 것입니다. 경제는 시장에 열되 정치는 결코 열지 않는다는 이것이 도이머이의 본질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 값싼 노동력이라는 상품.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은 빠르게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됐습니다. 1994년 미국이 경제 봉쇄를 풀고 1995년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습니다. 불과 20년 전 서로 총을 겨누던 두 나라가 이제 자본과 상품이 오가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한 위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출 가공 기지였습니다. 나이키의 신발 공장, 삼성의 전자 공장이 대거 들어선 이유는 단 하나, 저임금이었습니다. 한때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바로 그 다국적 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파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굴절된 연속혁명의 최종 귀결입니다. 제국주의를 총칼로 몰아냈던 나라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세계 자본의 하청 공장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성장의 이면도 놓쳐선 안 됩니다. 흔히 도이머이의 기적이라 찬양하지만 그 기적을 떠받친 것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감내한 노동자와 개발의 이름으로 땅을 잃은 농민이었습니다. 토지는 여전히 전 인민의 소유로 규정돼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처분하고 이득을 챙긴 것은 관료와 개발 자본이었지 땅을 붙이던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소유라는 형식이 어떻게 관료의 실질적 수탈로 귀결되는지를 이 토지 문제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계급 분화, 붉은 자본가의 탄생,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계급 분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부의 정점에 선 것은 누구였을까요? 국유 기업의 경영권을 쥔 관료, 외국 자본과 손잡은 사업가, 당의 인맥으로 이권과 토지에 접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한 채 시장을 운영할 때 그 결과는 권력과 자본의 융합입니다. 당 간부가 곧 자본가가 되고 자본가가 당의 비호를 받는 구조, 이른바 붉은 자본가의 탄생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는 이 체제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정치 독점과 시장 경제가 결합한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그 나라에서 정작 노동자와 농민은 다시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저항과 살쾡이 파업.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착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외국인 투자 공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파업의 물결이 일었는데 그 압도적 다수인 약 80%가 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에서 터졌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된 바로 그 지점에서 저항이 분출한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 파업들이 대부분 살쾡이 파업, 곧 공식 노조의 승인 없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파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공식 노조를 통하지 않았을까요? 베트남의 공식 노조인 노동총연맹이 노동자의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당국가의 기구, 곧 어용노조였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일찍이 어용화된 건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베트남 당국은 시장은 활짝 열면서도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총연맹 바깥에서 노동자들이 독립노조를 만드는 것만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이 나라가 세계 자본에 내놓은 최대의 상품인데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그 노동의 값을 스스로 정하려 든다면 그것은 이 축적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자기 조직을 억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동자의 국가라는 간판과 그 자본주의적 실체 사이의 모순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결론, 민족 해방과 노동자 해방은 같지 않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합시다. 베트남 전쟁의 그 영웅적 승리는 베트남 민중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민족 해방의 승리였지만 노동자 해방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지배자는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노동자 스스로의 권력이 아니라 당 국가 관료의 지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 지배는 국가 자본주의로 다시 도이머이를 거쳐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된 시장 자본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베트남 노동자는 다국적 자본과 그에 결합한 자국 지배계급의 이중의 착취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리즈가 중국과 쿠바에서 거듭 확인한 진실을 또 한 번 만납니다.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 해방의 승리가 그 자체로 노동자 권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도 그 주체가 스스로를 해방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면 그 승리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 지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베트남 민중의 투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강조했듯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존경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짚으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손으로 아래로부터 쟁취될 때에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 베트남 공장에서 스스로 파업을 조직하는 노동자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반세기 전 정글에서 제국주의에 맞선 그 아래로부터의 힘이 오늘은 작업장에서 자본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다름 아닌 그 노동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그것만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이 진실을 베트남의 역사는 승리와 배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온 역사, 아래로부터 역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